네,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까지는 주역과 음양 오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별 연도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주역에 보이는 그 용마하도와 신구낙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의의가 무엇인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용마하도와 신구낙서는 주역의 이제 내용이 개사전에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3000년에서 25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5000년에서 5500년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 그때는 사망오제 시대로서 복희시, 신농시, 황제시 등등이 이 세상을 다스리던 신화시기죠. 그런데 이때 이 복희시 시대 때에 황하에서 용마가 나왔는데 용마가 나온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복희씨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지혜롭게 사람들을 이끌고 세상을 다스릴까 하는 고민에 이제 빠졌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황하유역의 강가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꿈인지 생신지 이 바다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머리는 용의 머리를 하고 몸은 말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상하게 생긴 식물이 나타났는데 그 옆에는 이렇게 등하고 옆에는 이런 식으로 검은 동그라미랑 흰 동그라미를 이렇게 지고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어본이 뭐 1부터 10까지인데 총 더해보니 55개의 검은색 동그라미와 흰색 동그라미가 섞여 있는 이런 그림을 보고 복희 씨가 이제 세상의 이치, 자연의 원리를 한순간에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던 시대라서 그림으로써 부호로서 이 처음 8개를 이제는 지었다라고 전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흰 동그라미는 다 이렇게 뭐냐면 홀수에 속해요. 홀수. 그렇죠? 홀수에 속하고 이 검은 동그라미는 다 짝수에 속합니다. 짝수에 속하고 요것도 다섯하고 다섯이 더해져서 10이 됐기 때문에 요것도 짝수죠. 그래서 흰 동그라미와 검은 동그라미를 보는 순간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고 그렇죠? 그리고 하늘은 그냥 동그란 원이고 땅은 이렇게 네모져 있고 이 땅에는 크게 나누어 보면 산과 바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흰 동그라미를 양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검은 동그라미는 이렇게 음으로 표시를 해서 이것을 하늘, 땅, 사람, 만물을 표시하느라고 이 음양의 이 부호를 섞어서 세 개씩 그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개씩 그은 거예요. 세 개. 이것이 그냥 8개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8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8개가 나중에는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바람과 그 다음에 우레, 그 다음에 연목과 물과 불, 그 다음에 산 이렇게 8개의 물질을 상징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이 동양에서는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원리 기반으로 토대로 해서 철학적 사상이 이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보면은 그 용마도의 이렇게 동그라미는 음양과
수를 표상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흰 동그라미와 검은 동그라미는 음양을 표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이라는 숫자를 표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은 동그라미는 음에 속하고 흰 동그라미는 양에 속한다고 이렇게 이제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음수와 양수는 일정한 공간에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일정한 공간에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1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고 검은 동그라미 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3이 있었어요. 3이 있고 이쪽에는 짝수니까 검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홀수니까 5개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흰 동그라미랑 검은 동그라미는 음양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를 표상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1, 그쵸? 요거는 2, 그 다음에 요건 3, 그 다음에 여기는 4, 5를 표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일정하게 반듯하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마하도는 이 중앙에 5, 중앙에 5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기서 1, 2, 3, 4, 5가 됐으면 이게 생수거든요. 그러니까 오행이 처음 생겨난 순서. 제일 먼저 북쪽에서 1이 생겼으니 이거는 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 여기 남쪽이니까 화가 생기고 세 번째는 목이 생기고 네 번째는 금이 생기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토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를 가지고 있는데 1, 2, 3, 4, 5는 음은 양은 양 이렇게 한 가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오행이 그냥 그 성질만 갖고 있지 그 속성을 발현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음양이 짝을 만나야 음양이 짝이 돼야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건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5라는 숫자가 여기에 다 개입을 해서 1이 5가 개입돼서 6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검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6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에 5가 또 개입해서 여기는 흰 동그라미로 홀수니까 7개가 2 더하기 5는 7이 되고 여기는 검은 동그라미로 8이 됐겠죠. 당연히 3, 8, 5가 더해져서 여기는 당연히 흰 동그라미로 이렇게 9개가 된 거죠. 그렇죠? 4에다 5를 더하니까. 그리고 5는 또 5를 자기 스스로 또 더해서 이게 이렇게 10이 된 거죠. 이렇게 10이. 이렇게 1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1, 2, 3, 4, 5는 오행이 생겨난 수리, 숫자. 그 다음에 6, 7, 8, 9, 10은 이런 오행이 작동할 수 있게끔 오행을 이루었다 해서 일월성자 써가지고 성수라고 해갖고 6, 7, 8, 9, 10은 성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생수와 성수를 오행수라고 해서 1, 6은 수에 속하고 그 다음에 2, 7은 화에 속하고 3, 8은 목에 속하고 4, 9는 금에 속하고 50은 토에 속한다는 것이 바로 생수, 성수, 오행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마도의 동그라미는 음양과 수를 표상하고 있고 검은 동그라미는 음에 속하고 흰 동그라미는 양에 속한다. 그래서 음수와 양수는 일정한 공간에 배치되어 있고 중앙의 수 5와 10으로서 그 합은 50토 가운데 15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용마도에는 1부터 10까지의 천지의 수라고 했어요. 천지의 수는 뭐냐면 홀수는 하늘의 수, 홀수는 양이니까 그 다음에 짝수는 땅의 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 짝수. 그래서 천지 수가 모두 드러나 있다. 1, 2, 3, 4, 5, 6, 7, 8, 9, 10까지 다 드러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중앙의 5와 10을 중심으로 요 중앙에 있는 50토 요거를 중심으로
안쪽에 있는 1, 2, 3, 4, 1, 2, 3, 4, 그쵸? 1, 2, 3, 4 안쪽에 있는 1, 2, 3, 4는 생수가 되고 바깥쪽에 있는 6, 7, 8, 9는 성수가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15를 중심으로 1육수, 그쵸? 27화, 38목, 이렇게 4구금, 이 돼서 이 네 개의 방에 배열되어서 이쪽은 북쪽, 그쵸? 이쪽은 남쪽, 이쪽은 동쪽, 이쪽은 이제 서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방에 배열돼서 오행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용마도의 구조에서 기본 단위는 수리이고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것은 이 형태 모양,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의 공간 배열을 가리킨다. 그렇죠? 이 공간 수의 공간 배열이 없었으면 상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서의 중심은 수리이다. 이거 수리. 수리이다. 그렇죠? 그래서 용마하도의 중요한 수 개념은 생수와 성수이고 그리고 1, 2, 3, 4, 5를 그래서 생수라고 하고 이것은 오행이 수리로서 처음 생겨난 순서라는 얘기죠. 생수는. 그리고 이것을 근것으로 본다. 성수는 생수의 중앙에 본체수인 5를 더한 6, 7, 8, 9, 10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생수와 성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용마하도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사주에서 화가 용신이다. 그러면 뭘 써야 돼요? 그렇죠? 38목 27화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38목도 3827을 써야지 얘가 목생화를 이렇게 해주면서 이 화가 용신이 계속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게끔 3827 이런 비밀번호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수가 필요하다 사주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생수 하는 거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4구는 금이고 그 다음에 1, 6은 수니까 4, 9, 1, 6 이런 식으로 금생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비밀번호라든가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비밀번호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집 비밀번호도 있을 거고 통장 비밀번호도 있을 거고 또 나름대로는 전화번호라든가 그다음에 뭐 동호수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미신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미신이 아니라 이 세상은 기로 이루어져 있고 만물도 기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인간도 기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마음도 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음양 오행을 얘기해요. 근데 이 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수리 속에도 음양 오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내가 좀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건전하게 건전하게 이렇게 그 천지 기운에 돌아다니는 이 음양오행의 기운을 나한테 유리하게 쓰고자 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꼭 그거를 뭐 맹목적으로 믿는다면 미신이 되겠지만 우리는 학자로서 그런 것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걸 긍정적으로 해서 한번 활용하고 쓰는 거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응용해서 써야죠. 네. 그러려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하나 써먹지도 않고 그러면 배우나 마나죠. 써먹어 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는 써먹어 보고 뭔가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떤지는 그때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마하도에 대한 얘기를 좀 잠시 했고 생수 성수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럼 이 용마하도가 도대체 이건 뭐야? 전설상에 뜬금없는 뜬구름이야 뭐야? 그냥 전에 내려오는 얘기야? 그냥 구설로 떠도는 얘기인가? 이렇게 의아심을 품을 수도 있죠. 근데 주역 계사상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요. 하늘이 신령한 물건을 내리시니 성인이 그것을 본받았다. 하늘과 땅의 변화를 성인이 본받고 하늘의 상을 드리워 기륭을 보이니 성인이 그것을 어떤 상으로 삼았다. 그렇죠? 황하에서 도가 나오고 낙수에서 서가 나오니 성인이 그것을 본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황하에서 도가 나왔다는 것은 용마하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낙수에서 서가 나왔다는 것은 신구낙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의 성인은 복귀시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학자인 주의 선생이 쓰신 역학계몽에도 이 용마하도와 신구낙서의 선천팔계도, 후천팔계도가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위의 글을 바탕으로 용마하도와 신구낙서가 나오게 되었고, 지금으로부터 약 5천년 전 시기에 용마하도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뒤 1000년 뒤인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또 신구낙서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역이 물론 점서책이죠. 근데 이 점서책이 그냥 이렇게 뭐 신기가 들려서 점치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주나라 시기 때 이 시초점을 가지고 이런 용마하도나 신문학설의 어떤 이런 거에 토대를 두고 천지 기운과 이 세상 만물을 깊이 있게 통찰한 다음에 그 50개의 신비로운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수리로서 이성적으로 수리 숫자로서 계산을 해서 음양을 나누고 사계절을 나누고 윤달을 끼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18번을 이렇게 음양을 구해가지고 6개의 효를 만들어서 점을 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치고 나서 점친 뭐예요? 내가 무엇이 궁금하다. 뭐 올해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올해 가뭄은 없겠습니까? 비는 오겠습니까? 아, 어느 나라가 뭐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만드는데 이번에 전쟁은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쳤겠죠. 국군을 점을 친 거니까. 감히 일반인들은 점을 못 쳤죠. 그래서 국가에서 점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점을 쳐가지고 점친 질문하고 점친 내용 그리고 점친 그 과정과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보관을 해놨던 거예요. 보관을 차곡차곡 보관을 해놨던 거예요. 보관을 해놓고 그리고 1년 있다가 그걸 꺼내서 그 점쳤던 질문과 내용을 꺼내서 사건 1년 동안 1년에 있었던 사건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비교해서 그것을 사서가 기록해서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역경이거든요. 주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개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철학적인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록 점친 내용을 기록한 책이긴 하지만 또 거기에서는 천도와 인도라고 하는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 뭐 도리,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점친 내용과 결과를 보고 우리가 반성하고 거기서 받아들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괴사 효사로다가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이기 때문에 망고에 진짜 철학서로, 동양의 철학서로서 이제 경이 된 거죠. 주역 점치던 그런 점친 내용 글자가 우리가 경서가 돼서 다 이렇게 믿고 그다음에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근본을 이 주역에 두고 우리가 사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문화 발전을 이렇게 시켜오고 인간도 이렇게 진화해 오고 정신적 진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공부를 하겠지만 이 용마하다고 신구낙서에서는 정말 신비해요. 신묘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춘추 전국시대만 해도 뭐 2000 몇백 년, 2300년 막 이랬던 시절이니 시대가 그런 그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주나라 뭐 은나라 상나라 이렇게만 해도 벌써 음, 몇백 년도 아니고 몇천 년 전 일이기 때문에 어,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이 정립되어서 기록되어서 내려온다는 것은 정말 예, 대단하죠. 아무리 이 과학이 발달되어 있어도 어, 주역을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또 잘 살펴봐야 되고 또 명리도 물론 주역하고 명리학은 카테고리 자체가 달라요. 이건 점서책이고 명리학은 사람의 운명에 대한 것을 이제 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발전시켰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은 이 주역에서 뿌리는 이 주역의 음양 오행 사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또 주역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알아야 돼서 주역부터 기본적인 건 알고 명리에 입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주역에서 우리가 명리에서 꼭 필요한 그 알아야 될 주역에서 알아야 될 것, 명리에서 꼭 필요한 주역에서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정리를 지금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5천년 전 시기에 용마하다가 나오고 그 뒤 1000년 뒤인 4000년 전에는 신구낙서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신구낙서는 지금 여기 주요 개사전에서만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상서의 홍범편이라는 곳에서도 이 낙서라는 얘기는 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하늘이 우에게 낙서를 내리시니 신령한 거북이가 등에 글을 지고 나왔다. 글씨를 지고 나왔대요. 그래서 우가 그것을 받아 9가지 법으로 삼아서 만세에 다스리는 법도로 삼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낙서는 전설적으로 이제 하나라 왕조의 창시자인 우왕이 왕이 되기 전에 요순 임금 시절 때에 이제 치수 사업을 하다가 그 치수 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결혼하고 뭐 3, 4일 만에 치수 사업에 불려 나갔는데 음, 워낙 넓잖아요. 워낙 대륙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치수 사업을 하다 보니 그 신혼 때 집을 나가갖고 집에 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치수 사업을 하던 중에도 어떤 때는 집 근처 동네까지도 왔다가 지나간 적도 있지만 집을 들리지 않고 이 일에 몰두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 우라는 사람이. 그래서 본래는 아버지가 이 치수 사업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요임금 때 곤이라는 사람이 치수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순임금 때 이제는 순임금이 이제 우를 불러서 이제 또 다시 그의 아들인 우를 불러서 치수 사업을 맡기게 된 거죠. 그러니 아버지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쨌든 간에 이거를 성공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집 근처를 지나가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대요. 그런데도 그래도 집을 들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벌써 1년이란 세월이 거의 지났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낳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치수 사업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치수 사업이 되게 간단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황할 유역은 한 번 홍수가 나면 뭐 한 마을 뭐 두 마을 뭐 여러 마을이 그냥 다 이렇게 쓸려갈 정도로 그 피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늘의 감동을 받았는지 하늘에서 낙수라는 강가에 거북이가 이렇게 또 천년 전에 음양의 그 복희씨한테 보여줬듯이 이 우에게도 그런 그림을 지고 나왔는데 복희씨 때의 그림하고는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 거죠. 이때는. 그래서 거북 등껍질의 무늬를
토대로 해서 낙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름을 낙서라고 지은 거예요. 낙서에서 나왔다 해서. 그래서 이에 따라 이 우라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 하늘과 땅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게 돼가지고 이제는 치수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치수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댐을 쌓는 걸로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우는 낙수를 보고 이게 댐을 쌓아서 될 일이 아니라 물골을 터줘서 물이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저 넓은 바다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마을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이제 치수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가 이제는 하늘과 땅의 이치와 원리를 깨달아서 화두와 낙서의 철학적 체계를 저는 완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화두와 낙서의 기원과 전승에 대한 전설적인 설명이긴 해요. 하지만 동양 철학과 역학의 중요한 근거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전설로 내려오던 것을 누군가가 한 상나라 시기쯤에는 뭐 정리를 했겠죠. 상나라 주나라 시기에. 그래서 이게 저는 주역으로 전수되어 전승되어 내려오게 된 거죠. 이런 이치를 이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음양오행을 공부를 하면 더 이제는 깊이 있는 통찰을 할 수 있어요. 사주를 볼 때도. 그래서 이렇게 용마도에 보이는 이제 음양과 오행, 그렇죠? 그래서 용마도에 보이는 음양과 오행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죠. 용마도에 보이는 거는 16은 이게 이제는 수구, 그렇죠? 27은 남쪽에 있으니까 화고, 그 다음에 38은 동쪽에 있으니까 목이고, 49는 서쪽에 있으니까 금이고, 그리고 50토는 중앙에 있으니까 토다. 이거죠. 그래서 수생목, 그쵸? 목생화, 화생토, 그죠? 토생금, 금생수로 오행과 방위와 그 다음에 홀수짝수의 음양, 그죠? 홀수짝수의 음양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음양이 움직이면서 추운 겨울이 되었다가 봄이 되었다가 여름이 되었다가 삼복더위를 지나서 그쵸? 다시 설명을 하면 겨울에서 봄이 되고 그쵸? 봄에서 여름이 되고 여름에서 중앙토는 삼복더위를 여기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푹 익힌 가을이 돼서 서늘한 바람이 불면은 다시 또 겨울이 오고 이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용마도에 보이는 음양과 오행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동서남북 방위가 이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주의 운동은 수화가 변화의 근본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화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이렇게 일육수가 있었고 여기가 이칠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수가 일육수가 이렇게 이칠화로 이렇게 좌선으로 이렇게 돌면서 좌선으로 돌면서 이것이 한밤중이 목이라고 하는 새벽을 만들고 새벽이 한낮이 되고 한낮이 그쵸 저녁이 되고 저녁이 한밤중이 되고 하루로 치면 계절로 치면 1년으로 치면 3개월 동안 겨울이었다가 3개월 동안 봄이었다가 3개월 동안 여름이었다가 또 3개월 동안 가을이었다가 다시 겨울로 오는 거 이건데 이 자체가 뭐냐면 이 수 운동이라는 거죠. 수화의 운동이라는 거죠. 이 수가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뭐 어떻게 움직여요? 수는 음이라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하늘에 있는 이 화가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서 얘를
올라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움직인 거죠.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직선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목이 만들어지고 또 내려올 때도 바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원형을 그려서 내려오니까 금이 됐다가 이게 수가 됐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수화의 감리 작용. 감리는 뭐예요? 이게 이제 팔계에서 이게 감계가 되고 이게 수는 감이 되는 거고 여기서 감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이거는 이희화 리계 이 그래서 이건 리가 되는 거서 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이화 그래서 이희화가 되고 여기는 감이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감이수 이건 이이화 그래서 이걸 감리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화의 작용. 그러니까 이 수화의 작용이 뭐예요? 결국은 하늘과 땅이죠. 그렇죠?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공간. 그렇죠? 이 공간이 수화의 감리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수화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뭐야? 목과 금을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이 수하의 공간이 감리작용에 의해서 목이 흘러서 금이 되는 금목의 이 시간 과정. 그러니까 목이 싹이 나서 잘 커서 꽃을 피워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는 것. 이거는 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공간이고 이게 시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기 금목, 요 시간에서 살고 있는 거고요. 하늘과 땅 사이에 이 금목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우주죠. 시간과 공간이 곧 우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용마도가 그냥 단순한 용마도가 아니에요. 이러한 그림을 도상으로 다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몇천 년 전에 어찌 이렇게 지혜롭게 과학도 발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그림으로서 이렇게 음향으로서 주역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전해졌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수화 가운데에서도 이 감리작용에 의해서 이 수화 가운데에서도 창조의 본원을 이루어 생명의 뿌리가 되는 것은 물이죠. 물. 그렇죠? 수가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수가. 이게 본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이잖아요. 일육수.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이 이 이라고 하는 이 화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고. 근데 하늘이 위대한 게 뭐냐면 이 하늘은 높은 곳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이렇게 내려줘요. 화기운을 따뜻한 기운을 땅으로 이렇게 내려주니 이 화기운에 의해서 수가 어떻게 돼요? 기체화돼 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목이 되고 화로 무성하게 퍼졌다가 다시 물방울이 모여서 이제 모이는 작용이 뭐예요? 금운동이죠. 그것은 이제 무거워진 비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이제 금운동이죠. 그래서 목운동, 금운동, 목은 상승운동, 금은 하강운동. 이게 수화의 이제 작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물이 위대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은 오행에 있어서 수의 배합이 되고 작용의 근본인 북방에 이게 배치가 됐고 계절로는 새 생명을 준비하는 한 겨울이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화는 또 이 수, 그렇죠? 일이라고 하는 수와 대립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대립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가 극도로 분열 발전된 대칭축, 얘가 이제 분열 발전해서 이렇게 대칭하고 있는 이 축에 이는 화는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 다음에 이는 화의 배합이 되고 그리고 양이 가장 극성하는 남쪽에 남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계절로는 여름에 배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수는 겨울, 이거는 여름 계절로는 방위로는 어떻게 이쪽은 북쪽, 그렇죠? 이쪽은 남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목은 오행의 변화에서 수가 여기 수가 이 화까지 그렇죠?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가 화까지 각이
가는 전반부의 과정과 같은 거죠. 수가 여기 과정을 거치고 1, 2 가장 높은 곳까지 가는 과정과 같은 중간 과정으로 생명의 발전을 주도한다. 그러니까 얼어있던 여기서 씨앗이 터서 생명을 주도하는 이게 3이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오고 그렇죠. 그리고 계절로 봄에는 싹이 나고 사람들도 봄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다 공부하러 학교에 가고 입학 시절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3이 그래서 여기에 배속이 된 거고 이쪽에 그래서 동방과 봄에 응한다. 여기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화에서 목으로 통일되는 수렴 과정의 후반기 이 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금이 된다. 그러니까는 수에서 목을 거쳐 가지고 화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에서 이 화에서 다시 어떻게 수로 여기는 상승 발전이죠. 다시 이 화에서 다시 수로 이렇게 와서 통일되면서 수렴시키는 모든 목화로 펼쳐졌던 이 목과 화로 펼쳐졌던 이러한 길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시 수로 오기 위해서는 이 여기가 전반부였다면 이쪽은 후반부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거친다 이거죠. 금을 일일이 수렴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 화와 수의 중앙에 후반기 중앙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순서에 있어서는 뭐냐면 3 목이라고 하는 3 다음에 4가 이쪽에 배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방위로는 서방이 되고 계절은 가을이 이에 배속된다. 다음으로 5는 남은 토의 배합이 되는데 이는 수와 금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순수 전기로서 중화의 덕을 갖추고 있어 수와 금목의 변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상극과 대립의 모순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소리는 수, 화가 천지인데 화 기운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이 수, 땅속에 흐르는 수 기운을 기체화시켜서 얘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목으로 이렇게 돌아서 간 거죠. 돌아서 가갖고 여기서 이제 목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다시 통일해서 수렴해서 다시 또 통일로 이렇게 수로 또 와야 되니 중간에 또 금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앙의 토라고 하는 것은 50토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은 이 수, 화, 목, 금이라고 하는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토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수와 목금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수와 목금의 이 변화가 이제는 수와 목금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 저절로 이 토가 만들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는 누구 편도 아니고 중앙에서 중화의 덕을 갖추게 되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수화라고 하는 상극, 금목이라고 하는 상극을 이 토가 조절해서 중화의 덕을 보이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토가 없었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결국은 수국화하고 금극목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수생목 했다가 목생화 하더라도 결국 여기서 화극금으로 돌아가지도 않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또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가 중앙에서 조절을 하는 거죠. 조절을 해서 이렇게 화가 금을 극하지 못하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해서 토생금, 금생수로 돌아가게끔 하는 대립과 모순을 조절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이 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이거나 토일주들에게는 중화직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이쪽 저쪽 사정을 다 이해하고 잘 봐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5라는 숫자는 목화의 양운동 과정의 변화인 3 더하기 2는 5가 되고 또 금수의 음운동의 과정의 그 변화인 4 더하기 1은 5라는 수식으로 나타나므로 양도 음도 아닌 중의 자리에 처해 있어서 음양의 조절자로서는 더 없는 적격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꼭 5라는 게 수와 묶음의 그런 뭐 중하지기를 떠나서라도 이 수리에서도 이미 이 그 목화라고 하는 그쵸? 3 더하기 2 양의 숫자하고 또 금수라고 하는 4 더하기 1 이렇게도 다 5가 되기 때문에 수리로도 중의 자리에 처해서 음양의 조절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수리적인 입장으로 봐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토는 5와 배합되며 방위로는 그러니까 토 스스로도 이제 5화가 이제는 배합이 되고 방위로는 치우치지 않는 중앙이 되고 계절로는 양운동의 과정이 끝나고 음운동으로 접어드는 하추 교차기의 장하의 배속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수는 겨울이고 화는 여름이고 목은 봄이고 금은 가을인데 이 토는 어떤 계절이냐? 토는 중앙에 있는데 이 토가 겨울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이 목화라고 하는 이것을 이 금수라고 하는 것으로 화급금하지 않고 화생토 토생금 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조절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절로는 봄과 여름 다음에 가을 넘어가기 전에 이것이 바로 하추 교착이다 또는 삼복더위에 해당한다. 좀 여름이 좀 뜸들여지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속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는 이 오토의 중매 역할에 의해서 양의 일수는 5를 받아들여서 6이 되고 그래서 일양이라고 하는 일수 양수라고 하는 일이 6이라고 하는 음수를 만나게 되니 1, 6이 이렇게 음양의 짝이 딱 된 거고 그쵸? 음인 이화는 또 5를 만나서 또 7이 되니 이 음수 2가 양수 7을 만나서 이제 화가 작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인 3, 5군 또 5를 만나서 8이 되니 3이라고 하는 양수가 8이라고 하는 음수를 만나서 이게 또 짝이 되니 그쵸? 그래서 목이 잘 자랄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음의 4라고 하는 금이 또 5를 더해서 9금이라고 하는 양수를 만나게 되니 음양이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금이 쓸모있게 되더라. 그래서 음양 조화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와 변화 운동이 실현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순수 전기였던 5토 자신조차도 다시 또 5를 만나서 50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5라고 하는 양수가 10이라고 하는 음토의 짝수를 만나서 땅이 윤택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그래서 16수 음양이 되고 27화가 음양이 되고 38목이 음양이 되고 49금이 음양이 되고 50토가 음양이 되어서 이렇게 오행수로 결합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결국은 생수성수 앞에서 공부했듯이 그런 그거와 이제는 같은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군악서는 요임금 시기로서 이제 기원전 약 2070년에서 1600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라는 사람이 아까 설명했듯이 홍수를 다스리는 치수 사업에 몰두할 때 낙수에서 거북이가 나타나고 거북이 등에 새겨진 검은색 동그라미와 흰색 동그라미의 숫자는 가로 세로 어느 방향으로 합하든 모두가 15라는 숫자를 지고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신군악서다. 자, 이 소리는 뭐예요? 이렇게 이게 거북이 꼬리고요. 이게 거북이 발이고요. 다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몸통이고요. 거북이 몸통. 이것은 거북이 앞발. 그 다음에 요거는 거북이 머리예요. 이렇게 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상하게 어떻게 되었냐면 이것도 홀수 짝수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다 같은데 중앙에 10이 없어졌어요. 5만 남았어요. 이거는. 그리고 일육수는 여기로 오고요. 일육수가 이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8목. 38은 목은 여기 그대로 있고요. 근데 여기가 27화가 있어야 될 자리에 49금이 여기 있는 거예요. 49금이. 금이 이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27화가 여기로 온 거예요. 이 화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중앙토는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금하고 화의 자리가 바뀌어서 10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모양의 그림을 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숫자로 이게 4, 9, 2가 되고요. 또 이렇게 보면 이 숫자로 이게 3, 5, 7이 되고 또 숫자를 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면 이게 8, 1, 6이 되는데 492를 더해도 15. 그쵸? 357을 더해도 15. 816을 더해도 15. 그 다음에 438을 더해도 15. 952를 더해도 15. 276을 더해도 15. 또 사선으로 258을 더해도 15. 456을 더해도 15. 이렇게 해서 마방진이라는 숫자를 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쵸? 그래서 음, 이, 이 신군악서는 그래서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이치를 상징을 하고 있고 용마하도와 함께 동양 철학과 수리학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특히 주역과 천문학, 역학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전설과 신화 속의 상징적 의미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 동양 철학과 주역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모든 역학 출수학에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 기본 사상의 틀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이 이제 그 송대 때의 북송호자 중에 한